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사합의는 사고 당한다, 피해자 인당한다. 그렇죠. 피해자 인당한다. 그러니까 피해자 수만큼 합의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공탁. 공탁이 뭐냐면 이제 합의를 하고 싶으나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나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아예 너는 합의금하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호박을 먹어야 돼.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나는 공탁을 걸어보는 거예요. 공탁금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은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했을 때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서 반성의 뜻과 함께 합의에 최선을 다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합의를 하기 싫어한다. 저는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아봐. 이렇게 됐을 때 재판 과정에서 뭐가 돼요? 그렇죠. 합의한 건 아니지만 아까 처벌 불허는 아니지만 공탁금을 넣었다는 건 이만큼 이 사람이 뭔가 그렇죠. 노력을 했구나로 참작 사유가 되는데 이제 공탁법이 바뀌기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2022년 말에는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공탁을 신청하려면 그 서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서류에 뭐가 들어가냐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인적사항이 뭐냐면 주소, 연락처, 이름. 그럼 내가 피해자한테 주소, 연락처를 못 받아. 만나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탁을 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흥신소 써가지고 흥신소에다가 저 사람 연락처랑 이름 좀 알아줘 공탁 넣기. 그럼 나중에 개인정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공탁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꼭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을 걸 수 있도록 뭐만 집어넣으면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이 사건 번호가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아, 이 사건에 이 사람에게 공탁을 거는구나. 근데 보면 이전에는 뭐가 있어?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주소.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형사 책임의 가해자가 되면 공탁을 우리가 걸었을 때 보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선지급이 돼요. 근데 공탁은 안 됐어요. 근데 공탁이 활성화되면서 공탁도 결국 누구 돈으로 해야 돼? 내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탁을 내가 1억을 건다, 2억을 건다 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갖고 와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집을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남한테 빌리거나 어쨌든 기존에 가입해놓은 뭐 예금이 만기가 안 됐는데 깨가지고 하거나 나한테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선지급 가입되는 걸로 언제부터 바뀌었다? 2014년 11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예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2년 4월 이후에 소급 적용을 삼성화재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여전히 뭐가 될 거예요? 공탁을 걸 때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보거나 안 찾아보거나 그 이후에 뭐예요? 찾아가면 그 찾아간 거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을 누구 돈을 쓸 거냐예요. 네 돈 쓸래? 회사 돈 쓸래? 보험회사 돈 쓸래? 당연히 내 입장에서 누구 돈 쓰겠다고 하겠어요. 보험회사 돈 써야지. 그죠? 그러면 네가 가입한 보험에서 공탁에 대해서는 선지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봐야 돼. 네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달라.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공탁도 선지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비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의 이제 신급별로 바뀌어서 본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비용 어쨌든 가입은 해야 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님 비용은 왜 변호사를 써야 되는가? 여러분 변호사가 그래도 나 대신 뭔가를 잘 해준다는 거지. 괜히 내가 혼자 가서 뭐 하겠다고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조서 쓰고 뭐 하는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너 가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뭘 해줘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조사받으러 갈 때 이런 얘기할 때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조사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앞으로 할 사람이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 이것도 하고 반성문 건배 쓰잖아요. 반성문 여러분 반성문 쓰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형을 집행해서 실제 금고 정도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약식기소 의견으로 뭘로 끝나는 거예요. 벌금형으로 줍니다. 어쨌든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감을 그러니까 그 형량을 감형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여러분 이제 보면 요거예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자 결과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6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그 절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정식 기소 가장 저쪽에 있는 정식 기소는 뭐야? 정식 기소는 재판 받는 거예요. 재판 받는 거니까 난 좋아 싫어. 나중에 어차피 벌금이 나오든 그죠? 금고가 나오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약식 기소 후 재판해고는 뭐예요? 약식 기소 후 재판해고. 약식 기소했는데 재판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벌금형으로 좀 가볍게 처리합시다라고 판사한테 의견을 줬단 말이야. 그럼 약식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뭐요? 아니 이거는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약식 기소 재판이고요. 그럼 난 좋아 싫어? 싫죠. 판사 앞에 왔다 갔다 해도 하는데 그 다음에 약식 기소 불복구 재판 이거 누가 약식 기소가 떨어졌는데 약식 기소도 어차피 벌금형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다 아니면 앞으로 뭐 좀 미래가 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난 약식 기소라도 아는데 이건 난 죄가 없어. 이게 뭐예요? 본인이 직접 불복해서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약식 기소 종결은 뭐예요? 땡큐지. 그냥 가서 살 거를 벌금 내고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불기소 종결은 뭐예요? 아예 검사가 아유 이거는 그냥 뭐 초범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고 해보니까 이번은 좀 봐줘도 될 것 같아.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송치 종결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거는 누가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빼주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판단해서 이거는 굳이 검사한테 갈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불송치 의견을 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를 왜 써요? 이거 하려고 써요? 저거 하려고 써요? 색깔을 봤을 때 이거를 받으려고 변호사 써요? 저쪽 거 받으려고 변호사 써요? 그죠? 근데 이게 24년 1월 이전에는 이것만 보장했어.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쓸 때를 보장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게 24년 1월부터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의 범위가 바뀌었어요. 더 넓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것이 즉 이렇게 약식기소 종결이나 불기소 종결이나 불송치 종결. 그러니까 내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 썼을 때 보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사고당 5천만 원에서 본인 부담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1심, 2심, 3심. 그래서 그 신급별로 한도가 500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다 또 자기 부담금도 50%가 생겼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험회사가 다 똑같이 동일한 조건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입을 해놓는 게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요거 있어요. 뭐 되게 중요하거나 막 흔한 사고는 아닌데 비탑승 중 사고 보장.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차가 세워놨는데 그게 굴러가서 지나가던 행인을 쳤어. 그래,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 그러면 내 차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형사의 책임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중상해 또는 사망 이런 사고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도 뭐 뉴스 보면 뭐 골목에 세워놨던 트럭이 뭐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피해자 측과 8천만 원의 합의를 지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기소되어 1,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 이게 예전 거예요, 예전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구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핸들 조작 및 운전석 탑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차가 세워놓고 네가 그 안에 없었잖아. 근데 얘가 흘러내린 거잖아. 그거는 뭐야?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거에 약간 이거 면책 처리했단 말이에요. 면책은 누가 책임을 안 져? 보험에서 책임 안 져. 그건 네 잘못이야. 너는 운전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탑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나온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를 비탑승 중 사고 보장인데, 그건 어떻게? 추가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탑승 중 사고. 이게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물론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그 차가, 근데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벗어난 직후. 그러니까 세워놓고 한참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막 얼고 있는데 막 사고가, 그건 아니고, 요게 이제 운전 바로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블랙박스나 주변의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얼마 정도면, 이 사람이 그럼 차를 떠난 지가 얼마?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로 보장한다? 그렇죠. 비탑승 직후 사고로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이걸 보장을 해줘요. 예전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현장에도 없었고 5분 내 사고가 입증이 불가하다. 이건 뭐냐면 CCTV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5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때는 뭐 하냐면 주정차 후 사고로 보장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보장하는 제약이 있어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누굴 따라가요? 우리 운전자 보험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차를 운전하다 사고 냈던 뭐예요? 내가 중요해.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해? 내가 소유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으면 일반 운전자 보험은 그걸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피보험자니까. 맞죠? 근데 이런 경우 현장에도 없었고 5분 이내 사고로 입증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뭐한다?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보험 직권에 기재된 그 차에 한해서만 운전자 보험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보장이 어쨌든 가장 원활히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님하고 운전자 보험 얘기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 운전자 보험은 특히나 누구? 어르신.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이게 70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높아지냐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령자분들이 사고 한 번 내면 크게 내시잖아요. 그래서 효도보험, 아버지, 어머니, 효도 운전자 보험 이런 개념으로 어르신들 갑자기 사고 내가지고 범죄자 된 거예요. 누구 고생이에요 그거? 그죠? 그래서 특히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 잘 챙기세요. 보일러가 아니라 운전자 보험 아시겠죠? 네, 그거를 한번 꼭 활동하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장기 주택 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재물보험이라는 게 있었죠. 재물보험인데 그 중에 물건으로 따지면 주택 물건.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아니면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자, 여기 보면 이게 관리비 영수증인데 관리비 영수증 여러분 집에서 혹시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거 하시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들어가요? 화재보험. 화재보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화재보험료가 얼마예요? 1,250원. 그럼 이게 한 달이니까 곱하기 12달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해봐요? 15,000원. 그러면 1년에 15,000원 보험료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화재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법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에요. 실화가 뭐죠? 말 그대로 실수로. 그러면 내가 실화야. 그래서 내가 불을 냈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까지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09년 5월 8일부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09년 8월 09년 5월 8일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불을 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그걸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실수로 냈으면 안 물어줘도 돼요. 왜? 야, 너도 피해 입었고 참 힘들고 그게 또 네가 고의도 아니잖니, 실수로 낸 거잖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매정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거를 그걸 또 그것까지 물어주라고 하니 이 사람 죽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였어요. 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막 우리 집 다 타고 제가 막 연기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막 2주 입원해가지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법이 그래서 해드릴 게 없네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정서가 바뀌면서 이제 그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타인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론 화재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발생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비교한다면 암 환자는 하루에 여러분 700명이 새롭게 발생해요. 매일매일 신규 암 진단 받는 사람이 700명이에요. 근데 화재는 하루에 약 110건이 나요. 그러니까 암 환자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7분의 1 수준이야. 화재를 따지면. 그것도 이제 여러 화재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가 깊냐면 빈도는 낮으나 심도는 매우 높다. 심도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피해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빈도는 낮은데 심도는 높다. 그런 위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진짜 절단 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거는 보험회사에다가 그 위험을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내가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도는 높은데 심도가 낮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거. 감기 같은 거는 내가 보유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오산의 원룸 화재 17명 이상. 이게 원룸에서 불이 나가지고 17명이 다쳤는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자동차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 정도? 손해액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시는 분에 담배 피는 분들 있죠? 담배가 피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피세요? 근데 담배 필 때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담배를 끌 때 내가 어떻게 끄는가? 평상시 습관. 여러분 담배를 끌 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담배똥을 탁 찼어. 그래가지고 그냥 휴지통에다 탁탁 털고 간 거예요. 근데 발화 원인이 거기야. 그 휴지통에서 불이 나서 이게 옮겨 붙어서 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담배 꽁초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죠? 끌 때?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갑자기 담배꽁초 피다가 그냥 급한 일 있어가지고 후딱 버리고 막 가. 이거는 뭐가 돼요? 훨씬 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될 돈이 몇십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효책임자 법률 때문에 이제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근데 보시면 여기 실효책임에 관한 법률에 뭐가 들어있냐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도 있다고 있어요. 이 조항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법원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 야, 이 사람은 쥐뿔도 없다. 야, 30억 물어주라고 해봐야 이 사람은 도저히 능력이 안 돼. 그러면 30억을 물어주라고 판결해본들 그 30억을 받으려면 월급 압류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못 받겠네? 그죠? 왜? 피해액이 너무 크니까.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세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어쩌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배상 의무자인 피해자의 무슨 상태? 경제 상태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감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30억이 아니라 그냥 5억으로 땅 끝? 그러면 나는 25억을 손해본 나는 법원에서 땅 끝 했으니까 뭐야? 그걸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을 아예 그냥 5억을 해버리고 쳐버렸으니까 너 5억만 갚아. 나머지 25억은 안 해도 돼. 그래서 결국 화재보험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배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하나도 있지만 내가 저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다 배상을 못 해줄 때 내가 입은 손해를 내가 가입한 걸로 화재보험으로 그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실효책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낸 두 가지 보장이 필요한 이유예요. 물어줘야 돼. 하지만 다 안 물어줘도 돼. 내가 피해를 입었어. 하지만 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주택화재 가정종합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가정종합보험은 왜 종합이냐면 화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도난손해부터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하나로 모아놔가지고 그걸 종합보험이네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보면 우리 회사에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주축이 뭐냐면 첫 번째 화재 손해, 두 번째는 무슨 손해? 비용 손해, 세 번째는 무슨 손해? 요거 배상 책임. 그래서 이건 일상 배상 책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임차자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남한테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겨요. 화재를 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배상 책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근데 가장 주축은 뭐예요? 요거. 얘가 화재를 입었을 때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 요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것.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화재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달라. 무슨 말이냐면 야, 암 진단 받으면 3천만 원 줄게.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얘는 3천만 원 줄게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3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자.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은 그때 가봐야 알아.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재보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입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니가 그리고 얼마나 가입할 거야.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설정할 거야. 요거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 유형은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화재라고 하면 가정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다세, 단독 다가구를 가입해요. 그러면 아파트는 아시는 것처럼 5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근데 연립하고 여러분 다세대, 다가구 보시면 얘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도대체 뭐야? 5층이 안 돼. 낮아. 4층 이하야. 근데 얘는 뭐지? 보면 자, 연립다세대는 한마디로 각각 등기가 다 돼 있어요. 내 집이야. 각각 내 집이야. 근데 얘는 뭐예요? 내 집 아니야. 한 사람이 주인이고 나머지가 다 뭐해? 세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입하는 게 서로 이제 물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
물건 중에서도 아파트로 가입할 건지 연립 다세대로 가입할 건지 또는 단독이나 다가구로 가입할 건지가 단독은 우리 진짜 딱 하나 집 한 채 그게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내가 가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집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뭘로 진 거야? 그래서 보면 일단은 불이 났을 때 보험회사가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보험금은 들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잘 타는 놈이 좋겠어요? 잘 안 타는 놈이 좋겠어요? 그리고 타면서도 뼈대를 유지하는 놈이 좋겠어요? 타다가 홀라당 그냥 다 그냥 폭삭 주저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건물의 구조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등급 나누는 것처럼 건물도 1, 2, 3, 4개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등급은 1등급, 제일 싫어하는 등급은 4등급. 자, 그러면 1등급은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둥, 보, 바닥. 여기서 기둥하고 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기둥, 보. 다 건물은 일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바닥 공사하고 거기다 기둥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석가래라고 했던 보. 요게 일단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죠. 그 다음에 뚜껑, 지붕 뭘로 씌웠냐. 그 다음에 뭐예요? 벽은 뭘로 쌌냐. 이걸 가지고 1, 2, 3, 4급으로 구분하는데 1급은 내화예요. 내화는 불에 견디는 거예요. 불과 열에 견뎌. 그러니까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아파트 무너져요? 아니죠. 그럼 아파트는 몇 급이라는 거예요? 2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급은 뭐가 없어져? 불이 한참 신나게 나면 결국 뚜껑이 없어져요. 보면 여기. 뚜껑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뚜껑이 다 주저앉거나 뚜껑이 타버려. 그리고 3급은 뭐예요? 불연.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불에 견디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변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폭삭 주저하는. 말하자면 뭐가 있죠?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이런 놈들은 열에는 견디지만 여러분 철골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열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3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급은 홀라당. 그냥 홀라당. 목조나 천막 이런 거. 보험회사가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천막 이런 거. 그게 4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건 불에 나도 건물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면 뭐예요? 그게 1급. 야 쟤는 뚜껑은 무너진다. 뚜껑은 없어지네. 그러면 몇 급? 2급. 야 쟤는 나중에 다 주저앉네. 그럼 몇 급이에요? 쟤는 그럴 시간도 없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입 면적이에요. 가입 면적은 우리가 이제 실면적, 전용 면적으로 가입한다.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 보면 이제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 전용 면적으로 가입하고요. 여러 층을 사용하면 당연히 전용 면적은 더해서 가입해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싸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물건이죠? 자, 두 번째 건물 급수가 뭐죠? 세 번째 얼마나 가입할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은 뭘 가입해요? 목적물이 건물 얼마, 가재도구 얼마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물건, 예를 들어 상가 이런 것들은 건물 들고 뭘 들어요? 인테리어, 시설.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집기.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내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재료로 쌓아놓은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놈들이 이제 동산이고. 근데 공장에는 보세요. 뭐가 들어가요? 공장 기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공장 물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육점에 막 고개 써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기계인데요? 아니에요. 그건 직기용품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뭔가 이 기계라는 건 원재료를 넣어서 뭔가 변형을 시키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내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재나 시설 짓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가재 시설 짓기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집어서 털어.
건물을 뒤집어서 막 턴다? 근데 우르르 떨어져. 그러면 그게 집에서는 가재고 공장 일반 물건은 집게. 여러분 이 책상 이런 거 다 뭐예요? 흔들어봐 떨어지지. 그죠? 근데 여기 막 이런 거 몰딩부터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용도에 맞게 쓰려고 막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지겠죠? 걔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을 얼마를 가입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보험에 있어서 화재보험이 좀 어려운 거는 이거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 가입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현재 재산 가치로 보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입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이 가입이 아니에요. 그건 가입 금액이에요. 증권에 찍혀있는 숫자가 가입 금액이죠. 그럼 가입은 뭐냐면 지금 현재 목적물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얘는 뭘 적용받냐면 감가상각을 적용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가상각만큼 물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난 요즘에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게 가치 없게 사냐. 막 이런 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면 진단비 3천만 원은 그대로 드려요. 아유 고객님 요즘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고객님 3천만 원이지만 고객님은 2천만 원밖에 안 드릴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는 이 목적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된다? 평가가 달라져요. 얘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 가액이 결정돼. 그걸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얼마를 줄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미평가 보험. 아직은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를 놓고 한번 보험 가액과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보험 가액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험 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새롭게 지어내는데 얼마가 들어가? 근데 그게 지금 사고 난 시점에서 이미 몇 년을 썼어.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뭐냐면 제조달가액에서 제조달가액 경영 감가액을 경과해서 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제조달가액 30평이에요. 그러면 30평에 대해서 이거를 오늘 새롭게 지어내려면 얼마가 들어가? 봤더니 자 건물 신축 단가표의 2025년 기준을 봤을 때 아파트는 평당 얼마다? 180만 원이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88이니까 3.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평당 얼마가 들어가요? 새롭게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이에요. 그죠? 62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제조달가액이 얼마? 1억 8,6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집이 홀라당 타버려서 새롭게 씹뱅이로 지려면 얼마가 필요해? 1억 8천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보상하냐? 그게 아니라 근데 그동안 뭐 했어? 썼어. 10년 썼어. 근데 10년 동안 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한 해에 1년에 몇씩 까요? 1.07씩 까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까져? 10%가 까진 거야.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물건의 이 목적물의 보험 가액은 얼마예요? 이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험 가액은 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게 80% 이상의 손해액에 비교해서 80% 넘어가면 실손보상하고 안 넘어가면 뭐한다? 그 비율만큼 비례보상한다. 이게 뭐예요? 비례보상 방식이죠. 여러분 진짜 눈이 벌써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 이 비례보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5천을 가입했어도 내가 지금 보험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뭐래요? 내가 손해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때 가서 저렇게 계산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객 상담하실 때 복잡한 거야. 그럼 얼마 주는 건데 그때 가봐야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들어. 근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실손보상 방식이에요. 실손보상은 그냥 심플해요. 이거 얼마 줄 거야? 그래도 이거 새로 짓는데 한 4만 원 들지 않을까? 그럼 얼마 들어?
3억 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3억보다는 뭐가 될 거니까 이게 떨어질 거니까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 실제 손해할 만큼. 그러니까 5천을 들었어요? 그러면 손해액이 5천이면 5천 주는 거고 1억이면 얼마를? 5천밖에 안 주겠지. 왜? 5천을 들었으니까. 일부밖에 안 드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5천을 들었으니까 3천을 주는 거야. 심플하죠. 고객하고 얘기하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보상 방식이 있고 무슨 보상 방식이 있어요. 실손 보상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고객 이해하기도 쉽고 내가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얼마 줄 거야?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가입하실 때 제안하셔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건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목적물이 두 개였죠. 건물하고 가제도구. 건물하고 가제도구. 그러면 건물은 여러분 보세요. 내 건물이 있고 또는 내가 임차에 들어가는 건물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불을 내면 어떻게 해? 그 집을 불을 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상이 되는 거죠. 왜? 임대인에 대한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빌려 쓰고 있다가 불을 내서 임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죠. 그거를 뭐예요? 배상이 죠. 그게 뭐냐면 임차자 배상책. 임차자 배상책. 이해되세요? 그러면 건물을 가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내 건물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남의 건물에 살면서 그거를 만약에 내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물어주는 임차자 배상으로 가입하는데 결론! 임차자라 하더라도 뭘로 들어라? 그냥 건물로 들어라. 내 집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임차자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불을 내면 어때? 당연히 임차자 배상 책임이 보장이 되죠. 근데 불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냈어. 옮겨 붙었다? 근데 옮겨 붙었는데 저 사람이 뭐야? 배째. 그러면 이 건물은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건물이 저놈이 불을 냈는데 살고 있는 건 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야? 야 제가 안 해줘. 씨,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아이씨 보증금 빼가지고 나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 어이 재수없어서 못 살겠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제가 안 해주는 걸 나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뭘 가입해야 돼요? 내 건물처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불을 내서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살던 집이 타도 뭘 준다? 이 집에 대해서 화재 건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주고 불낸 놈을 쫓아다니는 건 누구예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말하자면 내 보증금을 가장 확실히 지키는 방법은 화재 시에 뭐다? 화재 건물을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들어놓는 게 아니라 화재 건물로 들어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죠? 내가 불을 냈건 아니면 옮겨 붙었건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물건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못 넣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뭘로 가입한다? 화재, 붕괴 등의 손해. 그걸로 건물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방식으로? 아까 비례보상이 아니라 뭘로? 실손보상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천할 만한 특약들. 그게 뭐냐면 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건물. 좀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건물 들고. 그 다음에 가재도구. 그죠? 세간살이. 그 다음에 화재 배상 책임 뭐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불 내가지고 피해를 입힌 거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임시거주 비용. 임시거주 비용은 어떻게 해요? 집이 탔는데 다른 데 가서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모텔방에 있어야 되잖아. 그 비용을 준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주택복구, 가재복구,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붙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주택복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야.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1억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1억짜리가 아니라 9천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장한다고? 9천만 원 가지고 보장하는 거지. 난 짓는 데는 얼마가 필요한데? 아 실제 1억이 필요한데 9천만 원밖에 안 해주면 난 어떻게 해요? 1천만 원 내 돈 써야지. 바로 그 내가 써야 되는 뭐를? 돈을 요걸 가입하면 그 차액분을 뭐 해준다? 보장해준다. 이게 뭐예요? 복구 비용입니다. 복구. 그래서 얘는 뭐 있어요? 주택 복구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제 복구.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몇 분 안에 끝나. 좀만 기다리세요. 자그 중에 하나가 또 뭐죠? 급배수 시설 유출. 우리가 살다 보면 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이 급배수 시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수도 파이프가 뭔가 터지거나 해가지고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 우리 집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뭐예요? 급배수 시설 유출 손해. 이건 내 집에만 사고 피해. 요거는요? 요거는 물이 새가지고 아랫집이 그냥 막 천장에 막 물이 막 해서 막 천장 도배가 뜯어지고 막 늘어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줘야죠.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대상치입니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급배수는 남 물어주는 게 아니라 뭐야? 네 집에서 파이프 새가지고 아주 난리다.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급배수. 그리고 남의 집에다가 미안해! 그건 뭐예요? 일상생활 대상치. 자 그리고 임대해준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해준 우리 집에 피해당하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내 재산입니다. 그죠? 막 세입자가 전화 왔어. 아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수도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 내 집이니까 당연히 급배수. 근데 임대해준 아랫집에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일상생활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살았잖아.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적용돼 안 돼? 내가 안 살았는데? 그래도 이건 내 재산이 남의 집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거니까 그때는 뭐래요? 임대인 배상이야. 임대인 배상. 그래서 살다 보면 남에게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 재산, 남의 재산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입을 해주고 그 중에 특히 급배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급배수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게 뭐냐? 안 해주는 게 뭐냐 보면 이제 제 3자 피해는 안 해줘요. 이건 3자 배상이니까 안 해주죠. 그죠? 이건 누구 손해를 일단 보상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에게 피해는 당연히 이건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난방배관 수리고 시멘트 복구. 이거는 말하자면 상관없어. 고칠 거 다 고쳤는데 그러니까 시멘트 바르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손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아 그래 특별히 누수가 이거구나. 그래서 누수 탐지부터 마루 철거, 그다음에 시멘트 철거. 왜냐면 시멘트를 철거해야 수리를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난방배관 수리공사 했어. 철거했는데 그걸 복구해주는 건 안 해준다. 기분 나빠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뭐가 있어요 또? 소소하지만 가전제품. 요거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전기적, 기계적 손해를 입었을 때 부부싸움 하다가 집어 던졌어. 그건 해줘야 안 해줘요? 그건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요즘에 가전제품들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몇십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회사에는 20대 가전제품과 7대 문화용품을 합쳐서 27대 전자제품 수리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요게 항목들은 우리가 다 뭐 홈페이지나 약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는데 여기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 수리 대상이 되는 고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기적, 기계적. 갑자기 TV가 보다가 펑 터졌어.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집어 던졌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보증 기간을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해서 생긴 실제 수리비 보면 부품비, 인건비, 경우에 따라서 운반비. 그러니까 운반비라고 하는 것 중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택시 타고 이걸 센터까지 가는데 15,000원 들었는데요. 이거 얘기하면 그건 운반비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거는 센터 직원이 와서 이거 들고 간다. 운반비가 얼마 필요해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헤어 스타일러 이거 스타일러 이거 뭐죠 그거 다이슨 에어랩 이런 거 들고 가면서 아유 이거 내가 지금 택시비가 3만 원 나왔네요 뭐 이러면 해줘야 안 해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모품 교체나 파손은 제외하고 제조일부터 몇 년? 10년 초과시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 부담금 2만 원 그리고 10년 만기 며칠 면책? 60일은 면책이다. 가입하면 60일은 면책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 실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세간 살림 좀 이렇게 늘려가신 새로 이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보험 하나 가입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걸 다 해도 보험료가 있는 몇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한테 가서 판매하기 좋은 상품. 그게 바로 이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엄청 많은 걸 했어요. 사실 3시간 동안 진짜 많은 거를 제가 그래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중심으로 해서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운전자, 장기주택과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해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교육받고 조금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하기도 싫어. 아까 제가 무슨 자리가 되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양발 자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거 상품 여러 가지를 여러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주택과세 뭐 해보세요? 직접 많이 설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생겨. 특히 주택과세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설계를 해봐야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설계 많이 하신 분이 많이 팔더라고요. 결국에. 됐죠? 네. 우리 아시는 여기는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 새로운 활동을 하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을 바라고 영업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영업은